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 파리의 책방입니다. 장마도 시작되고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아침에 눈은 떠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깜깜한 새벽 같을 때, 그럴 땐 억지로 달리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책은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 작가의 의욕을 일으켜 세우는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의욕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욕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적인 심리학 권위자들의 다양한 실험과 연구 자료를 근거로 의욕 상실을 타파하고 마음속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방법들을 냉정하면서도 따뜻하게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의욕이란 감정도 결국 뇌의 작용이다. 다시 말해 의욕은 개인의 의지력만으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 스트레스 수준, 자율성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라고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곧 나의 게으름이 성격적 결함만이 아니라 환경과 심리적 조건의 결과일 수 있다는 뜻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관점 하나만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가 소개하는 60개의 의욕 충전 노하우들은 쉬우면서도 현실적이고 지속적 실천이 가능한 심리 테크닉들을 다루고 있어서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회복의 안내서 역할을 하게 될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의욕 회복 버튼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영상을 보신 후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무슨 일이든 처음 3주간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완전히 습관화되어 몸에 뿌리를 내린 것이면 어떤 일이라도 권태를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행동하는 게 당연하거나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생기는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은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행하는 비결은 어찌되었든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일단 습관으로 만들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어 괴롭다든가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머리를 감을 때마다 귀찮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삼스럽게 의욕을 갖고 팔을 걷어붙이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10km를 달리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10중 8구는 너무 싫어서 머리를 흔들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라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의욕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기를 일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거리를 달리는 일은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뿐이라는 의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떤 행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연을 시작했다 치면 최소한 3주는 지나야
이제 슬슬 금연 습관이 고착화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21일이 지난 즈음에 담배를 끊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로 이제 본격적인 금연이 시작되니 마음을 다잡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주간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렇다 저렇다 군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매일 반드시 행해보도록 합시다. 3주가 지나면 조금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쉬지 말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런던 대학의 필리파 렐리 교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습관을 고착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점심 식사 때 과일을 함께 먹는다든지 아침 식사 후에 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지금까지 자진해서 하지 않았던 새로운 습관을 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매일 기록을 하며 그 일을 하는 게 전혀 고통스럽지 않은 레벨, 다시 말해서 이제는 습관화되었다고 느낄 때까지의 날짜 수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저마다 편차가 조금은 있지만 대개 18일부터 94일까지 걸려서 습관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빠른 사람은 약 3주가 걸리고 조금 늦은 사람은 3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기간에는 쉬지 않고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중간에 멈추면 습관의 숙성 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습관이 고착화되는데 200일이나 300일이 걸린다면 너무 지겨워서 아예 손을 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처음 3주간은 어떻게든 참아내어 빨리 습관화로 접어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배우거나 습관을 바꾸더라도 일단 3주는 해보고 나서 적응 여부를 말해야지 그저 일주일 정도 해보고서 두 손을 든다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나쁜 습관에 얽매여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3주는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겨워졌을 뿐이다. 사람은 계속 같은 일을 하면 지겨워집니다. 그러나 지겹다와 의욕이 없다는 말은 결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지겹더라도 의욕이나 에너지를 잃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계속하면 점점 지겨워집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곤하다면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공부로 바꿔보면 굳이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그대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지겨워졌다면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일로 바뀌면 다시 새로운 기분이 될 수 있어 매번 휴식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류 작성이 지겨우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보거나 자료를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지겨우면 새로운 거래처를 뚫기 위해 외근을 나가보거나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고객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노라면 어쩌면 하루 종일 의욕을 잃지 않은 채 일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독일 뮌헨 대학의 라인하르트 페크른 교수에 의하면 강의에 질린 학생들의 92.3%가 의욕도 잃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페크른 교수는 말합니다. 사실은 의욕을 잃은 게 아니라 지겨워졌을 뿐이다. 지겹기 때문에 의욕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일을 그냥 내던져 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전환해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분 전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일도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그렇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우선은 그 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 나에게 꽤 여력이 남아있네 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겨워지면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전혀 피곤하지 않은 상태일지 모릅니다. 단지 너무 지겨워서 재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변명으로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두세 가지 정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지겨워졌을 때 나머지 일들을 하나씩 해낼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일단 시작하라. 좀처럼 의욕을 끌어올리기 힘들 때는 무엇이라도 좋으니 어쨌든 행동을 취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어찌되었든 그 사이에 의욕이 생겨납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몸을 움직여 일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의욕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와 영업이 체질에 맞지 않아 회사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의욕이 생기겠느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무조건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의욕은 나중에라도 따라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상담을 마친 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투덜대며 터덜터덜 밖으로 나가서 목적도 없이 거리를 배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렇게 걷다 보면 정말로 의욕이 솟아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행동을 취하면 그 사이에 의욕이 솟아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의욕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의욕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중연설가이자 자기계발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개구리를 먹어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무엇이든 좋으니 한 가지라도 작업을 시작하고 끝을 내라.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솟아서 다른 일도 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트레이시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뭔가를 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뇌과학자인 이케타니 유지는 해마 뇌는 지치지 않는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작업을 시작하면 뇌의 보상회로에 해당하는 기댐핵이라는 부위가 자극을 받아 의욕이 끌어오른다.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 몸도 활기에 차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작업 흥분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몸을 푼다는 뜻의 워밍업을 하는데 이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일 테니 준비하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의욕이 나지 않을 때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무엇이든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일, 말하자면 지금까지 받은 명함들을 폴더에 다시 꽂아 본다든지 집안 청소를 시작해 본다든지 하는 것 말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잠자던 의욕이 깨어나서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활기차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워있는 습관은 의욕의 적이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그것만으로도 위치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위치 에너지란 물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중력에 의해 낙하하면서 다른 물체에 부딪히고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물체가 그 정도로 위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란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을 말하므로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일수록 에너지가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8살 꼬마가 장난삼아 20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아래로 아이들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낙하시켰습니다. 마침 아래에 있던 소형 자동차로 직행한 돌멩이가 앞 유리창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돌멩이가 지상으로 낙하하면서 가속도가 붙어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누워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일어서 있으면 그 정도만으로도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 한번 해볼까 하는 심리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너무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기분일 때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더라도 일단 일어서 보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신기한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일어나기만 해도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다른 동작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심리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이상할 정도로 의욕이 솟아납니다. 이에 비해 이불 속에 들어가 있거나 소파에 누워 널브러져 있으면 기분마저 푹 가라앉게 되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때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면 오는 길에 싱크대에 쌓인 접시들이 보여서 닦기 시작하거나 목욕이라도 하려고 물을 받아놓는 등 어떤 일이라도 하게 됩니다. 미국 미주리 대학의 앨런 블루돈 교수는 학생들에게 달 표면에서 우주선이 고장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도구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라는 과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서 있는 채로 생각하게 한 그룹에서는 589초 만에 최종적인 결정을 끌어낼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앉은 채로 생각하게 한 그룹에서는 788초가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채로 생각한 그룹이 앉은 채로 생각한 그룹보다 작업 시간이 단축된 것은 그만큼 일어서 있는 자세가 사람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본 자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소에 버릇처럼 누워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할 일을 찾아보고 그것을 실행해 보십시오. 의욕이란 그렇게 사소한 동작 하나에도 불쑥 솟아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의욕적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대부분 불면증 환자라도 된 듯이 밤이 되어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불 밖으로 나와야 하고 소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인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면 좋습니다. 가령 야구 선수가 야구 배트 휘두르기를 매일 500번씩 하자고 결심했어도 좀처럼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휘두르기를 반복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다면 정말로 좋아하는 선배 선수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의 흉내를 내며 휘두르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00번 이상도 즐거운 기분으로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롤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을 흉내내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고 따른다는 사실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커버그는 잡스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항상 그의 업무 스타일을 흉내내고 싶어 했는데 잡스가 젊었을 때 하루 18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자 그것마저 따라 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의 스윙 폼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력 점검을 합니다. 물론 함부로 무분별하게 따라했다가 자기 실력마저 망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좋은 점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만든다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는 선배가 있으면 그의 일하는 습관과 행동을 은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 해봐도 좋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으로 빙의를 한 듯이 우월한 능력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하나 이상의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스티븐 그레이 교수는 배드민턴 스윙 연습을 시키면서 30분 동안 프로 선수들이 라켓을 잡는 법, 다리의 움직임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를 그대로 흉내내게 하자 선수들마다 눈에 띌 정도로 기술이 향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가 속한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는 사람의 업무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의욕도 끌어올리는 길임을 잊지 맙시다. 하지만 단순히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 롤모델처럼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진심을 담은 노력과 자기만의 성장을 위한 밑그림, 그리고 매 순간 열정을 다하는 자세가 뒤따라야 합니다. 일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겨라. 일이 너무 재미없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미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니 의욕이 생길 리 없고 밥맛에 살맛까지 모조리 잃어버린 채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일을 하면 대가가 나오고 그것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기 때문에 재미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이 아니라 게임이나 스포츠라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재미를 못 느끼는 일이라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작가이자 컨설턴트인 베티 헤러건의 비즈니스 게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업무 효과가 배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정한 규칙을 정한 뒤에 그 규칙대로 일을 수행하며 득점이 올라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경쟁심도 생기고 재미도 느껴 지루할 틈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불성실해 보여서 심적인 저항이 생긴다면 스포츠라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명문 기업이자 세계 유수의 종합 전기 메이커인 로얄 필리스의 창립자 안톤 필립스는 평생을 일은 일종의 스포츠라는 신념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안톤에게 있어서 일은 연속해서 찾아오는 역경을 격파하고 이겨내는 스포츠로 그렇게 생각하면 일을 하는 것만으로 경쾌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을 하다가 어떤 난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의 도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이기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그를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회사가 거래를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톤은 어떻게든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상대는 일부러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월요일 새벽 5시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안톤은 전날부터 그 회사 근처의 호텔에서 머문 뒤에 약속 시간에 도착해서 거래 정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이 상대의 마음을 연 것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마라. 예전에 나는 가방에 여러 권의 책을 넣고 다녔습니다. 전철에서나 상담을 위해 방문하게 된 회사에서 담당자를 기다릴 때 짬짬이 읽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책이란 의외로 무겁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다니면 몸이 힘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같은 일을 해도 왠지 힘들다, 힘들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가방에 쓸데없는 것을 넣고 다니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게 다녀야 합니다. 가벼운 가방에 필기구 같은 것만 넣고 다니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일할 맛도 생겨납니다. 독일 오스나브리크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카이 파스파 박사는 179명의 남녀에게 남녀 10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또는 이 여성을 유혹하는 게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만이라면 보통의 실험이지만 카스파 박사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보여준 것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76g의 가벼운 액자를 건넸고 어떤 사람에게는 1026g의 무거운 액자를 건넸습니다. 결과는 무거운 액자를 건네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사람을 유혹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은 물리적으로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심리적 곤란함을 더 크게 추정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심리학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거운 것을 소지하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힘들게 여겨집니다. 어차피 영업하러 가도 계약을 못할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내뱉는 것은 어쩌면 무거운 가방이나 서류 뭉치를 과중하게 소지하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가방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면 심리적인 곤란함도 누그러져서 좋아, 활기차게 거래처들을 돌아보자는 다짐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인간의 심리는 별것 아닌 일에도 매우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의 무게도 그날의 컨디션에 꽤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마음도 가볍고 그래야 일할 맛도 납니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미국 속담에 버터를 톱으로 자르는 행위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를 정교하게 자를 목적으로 톱을 사용하듯이 사소한 일에 너무 지나치게 힘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정신적인 부담감이 큽니다. 100점 만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면 너무 큰 부담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립니다. 어느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무엇을 하든 80점 정도면 충분하다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일하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100점을 목표하기 때문에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80점에 맞추면 부담이 조금 덜해서 오히려 머리가 더 자유롭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직원들 앞에서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할 때 그들 모두에게 감명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들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부담감에 짓눌려 발표 자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반 정도의 사람만이라도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말도 잘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국 켄트 대학의 요하임 스토버 교수 연구팀은 축구, 배구, 육상 등 운동선수 535명을 대상으로 각자가 얼만큼 완벽주의를 지향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경기를 할 때 느끼는 불안감도 조사해 보았는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선수일수록 경쟁의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마음에 흔들림이 오게 되고 그러면 시합에서 여지없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큰 대회에서 금메달이라는 완벽함을 목표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승에 연연하기 때문에 곧잘 패배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꾸준히 자기 실력을 닦아온 무명 선수들 중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의 부담이 없었으니 자기가 가진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에도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쳤다면 80점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시다. 그 정도로 편안하게 마음가짐을 갖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할 때 완벽만을 추구하면 언제까지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준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결과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편히 먹고 자기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하는 것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면서 일의 결말도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